제가 이제 그때를 조금 제가 좀 대세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쓰신 게 2012년 1월이지만 첫 원고가 2011년. 그 책의 2부에는 예. 포용정책, 소위 남북관계 얘기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일부가 2013년 체제 예. 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는 뭐 짧은 기간에 쓴 글들이에요. 2012년에 쓴 글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2009년도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2년 차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5월 달에 그 국민들의 슬픔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근데 그 전해에 이명박이 출범할 때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2008년에. 그렇죠. 네. 거짓말을 하는데 1월 달에 이제 미국에다가 내가 쇠고기 다 수입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4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내가 미리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위키리크스가 폭로를 하고 한미 FTA에서 축산물 다룰 때 30개월도 다 폐지하는 그런 뭐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막 일어나고 그때 저항이 촛불 평화 행진이라는 게 그때 아마 그 대규모 실체가 처음 나타난 그런 예, 때였고. 그 전에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은 예. 소위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 그렇죠. 예. 그때 촛불 항쟁이 예. 대단했죠. 그 다음에는 시국과는 관계없이 예. 월드컵 때 굉장한 예. 그 대중들의 열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명박 이 터졌는데 그걸 두고 이제 짓고 나서는 광우병에 대한 괴담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그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광우병 괴담이 주 이슈가 아니었어요. 왜 네가 멋대로 가서 우리의 그 검역 주권을 팔아먹고 와가지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이제 거기다가 여중생들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크게 나오게.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그랬어요. 걔들은 다 살만한 집 애들인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하는 게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예. 그래서 이명박이 이제 겉으로는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속으로는 전직 대통령을 이제 올가멜 구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고 검찰 소환하고 망신을 주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시던 장면이 선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3대 위기,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3대 위기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 하시잖아요. 힘이 없으면 베개 대고 욕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당시의 시대 인식도 굉장히 강렬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이 갖는 그 선생님의 절박감하고 안전함이 지금 시대와 좀 차이는 있지만 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조금 내용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 저는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가 뽑아낸 두 가지 대목은 이렇습니다. 하나가 이 책에 이제 16면에 나오는 것인데요. 87년 6월 항쟁으로 한국 사회가 일대 전환을 이룬 것을 87년 체제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듯이 2013년 이후의 세상 또한 벨기에 체제로 일컬어질 정도로 크게 한번 바꿔보자. 이 말씀을 하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은 87년 체제가 군사정권과 개발 독재의 61년 체제를 대체했지만 공동의 토대인 53년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2014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결국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내부개혁의 문제와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소위 평화체제의 문제가 연결되고 이게 하나로 나타나는 것. 즉 평화와 민주개혁의 동시성이 이 책이 갖는 가장 중요한 화두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변혁적 중도주의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 책에 변혁적 중도주의란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네, 한 번 그래서 나오는데 전면을 시키자. 아까 이게 일종의 선거용이니까 네. 어려운 말 쓰지 말자. 그렇게 마음먹고 이 책을 냈다 그러는데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거는 그때만 지금도 뭐 여전히 선거용 현실 정치용으로 그렇게 적합지 않은 표현이지만은 그 당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걸 꺼내지 말자 그러고 했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졌잖아요. 박근혜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에라 뭐 기왕에 선거에 졌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를 더 생각하자 하는 식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 속에 변혁적 중도주의는 완전히 잠복돼 있었지만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것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는 얘기까지 곁들여서 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 축적되어 온 변혁적 중도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에 25년도 봄호에 창작과 비평 봄호에 K민주주의라고 하는 특집을 다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이해가 왔습니다. 아직 깊이 공부는 못했지만 이 K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근대 진입인 동학혁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국난에 처하는 그 위기 때마다 3.1운동, 4.19, 뭐 5.18, 87, 6월 항 이런 시기마다 국민의 저항이 이루어지면서 이 민주주의 역사가 쌓여오는 이 속에 변혁적 중도의 사상이 이제 상당히 축적돼 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설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가슴이 뛰는데 근데 그 마지막 지점에서 DJ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딱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선생님께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민주개혁의 동시성을 본 예, 그걸 정확하게 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책에 제기하고 있는 그 본질이 또 김대중 대통령에 닿아 있으니까 예. 저로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 K 특집에 그 얘기는 좀 부족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얘기까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사람들이 종전의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분화되어 있던 이념들, 운동 노선 이걸 좀 결합할 때가 됐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진작 했었죠. 80년대 말에 했죠. 근데 그때는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개념은 나도 착상하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변혁적 중도를 말할 때가 바로 그때부터 좀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모색이 있어야 되는데 6월 항쟁을 주도하고 집권까지 한 세력이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9세대 정치인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한 예외였다는데 김대중 대통령 역시 자기 뭐 변혁적 중도주의 그런 개념 내가 내기도 전이고 그분도 그런 표현을 안 쓰셨지만은 거기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창비 그 특집에서 이남주 교수가 김대중의 사상을 이제 K 사상을 한 표본으로 제시했잖아요. 변혁적 중도의 관점에서 김대중 사상을 재평가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호평을 했지만은 난 특별히 뿌듯했던 거는 내가 변혁적 중도를 얘기하면서 처음엔 주로 내 얘기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차 이걸 일제시대는 분단체제라는 게 없을 때니까 원래 우리가 정의한 그런 분단체제의 변혁을 위한 중도 세력의 통합이라는 변혁적 중도주의는 아니지만은 그거의 선구적인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내가 글로 쓰고 제일 먼저 한 거는 어디가 중dom이 어째서 변혁인가 하는 책에 실려 있는데요. 원불교 창시한 소태산 박준근 선생 소태산의 개벽사상과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때는 시대가 다르고 뭐 분단 이전이지만은 그 사상이 통한다는 거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 후에 나도 뭐 공부를 좀 더 하고 여러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부터 아니면 더 소급해 가서 하면은 의암 손병희 선생도 그렇고 더 소급해 올라가면 사실은 서재우 선생이나 최시영 해월 선생 그때부터도 이렇게 계보를 한번 따져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게 도산 이후로도 몽양, 여운형, 조수왕 선생도 있고 김구 선생은 초기에는 좀 너무 우편의 항이라서 변혁적 중도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죠. 나중에 거기에 아주 합류를 하셨죠. 그래서 그 참 족보가 꽤 있는 거긴데 분단 시대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지낸 분까지 하나 이 족보에 얹어놨으니까 이남주 교수가 야 이거 우리 가문의 족보가 꽤 화려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실천, 대통령 이제 실천, 저는 사실은 대통령 하실 때 6.15 공동선언을 이제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평화와 개혁의 동시성으로까지 갔다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점차 이제 그것을 변혁지 중도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이제 받으면서 그걸 이제 감도를 갖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 변혁지 중도 때가 온 시점에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을 한두 개라도 뽑아낸다면 김대중 선생 이번에 이남주 교수가 쓴 거는 주로 이제 김대중의 서상을 썼는데 한국 서상선이라는 큰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창비가 2026년이 창비 창간 6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해를 겨냥해서 작년에 10권, 금년에 또 10권 나오고 내년에 10권이 마저 나와서 30권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 제 30권이 김대중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으로는 이분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가가 아니라 서상가라는 평가를 해서 그 편자로 이남주 교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이제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이 교수도 편찬 작업을 맡고 나니까 공부를 더 했겠죠. 이번 글을 보면은 대통령에게 오래전부터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변혁적 중도에 해당하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연설도 하고. 그러다 오히려 중요 정치인으로 떠오른 후부터는 이제 말을 삼갔죠. 그러다가 괜히 빨갱이로 뭘 그러지 않아도 그 색깔론에 시달리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 할 때는 그분이 참 옳은 방향으로 우리 한반도를 이끌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가진 분들도 이걸 변혁적 중도 같은 노선으로 연결시킬 생각을 잘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너 이남주 교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몽양 선생에 추정됐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빨갱이 소리를 얼마나 들었어요. 우리 당국자들은 박근혜하고 영은형의 차이도 인정 안 합니다. 둘 다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싹 탔고 민주주의 얘기만 주로 했는데 이번에 이남주 교수가 밝혀낸 걸 보면은 그게 그냥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우리 현실의 뿌리를 갖고 또 동학사상에 대한 인식을 가진 그런 민주주의다. 그런 점에서는 변혁적 중도주의자가 맞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